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부분 다 민법은 첫 만남이신가요? 네, 다 처음이시죠? 예. 예, 반갑고요. 예, 저는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민법을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명은 민자가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제가 민법 강의를 하다 보니 민자를 쓰게 되었어요. 예,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민법 과목 소개하고요. 공부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과목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받으셨죠? 예,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총 8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예, 지금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이라서 민법 용어하고 전체 구조 이거 이해하는 데 포인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완결이 되면 1, 2월 되면 기본 이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 2월에 기본 이론, 그 다음 3, 4월에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핵심 요약 정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론 과정입니다. 5, 6월까지가 이론 정리고요.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 7, 8월에 문제풀이로 2달 동안 내내 문제만 풀어요. 2달 내내 약 1000문제 이상 풀 거예요. 6과목이니까 몇 문제를요? 한 6000문제 풀어요. 지겹도록 문제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5, 6월까지가 핵심 이론을 계속해서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 10월은 마무리 과정입니다. 마무리 과정. 끝내기 과정이죠. 그래서 총 순환으로 보면 몇 순환을 거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같은 주제를 6번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11월하고 1, 2월을 묶어볼게요. 12월하고 1, 2월을 묶어서 이때를 저는 준비기라고 그래요. 준비기. 그 다음 3, 4월하고 5, 6월을요. 성숙기라고 그래요. 성숙기.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3, 4월하고 5, 6월하고요. 이때 민법 공부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11월이나 1, 2월에는 공부량이 많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근데 3, 4월이나 5, 6월은 깊이 확 들어가 버려요. 양이 확 팽창해서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복습을 많이 안 하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3, 4월하고 5, 6월에 밑에 써주세요. 이때를 성숙기라고 그러고 최소 4회 이상 하셔야 돼요. 최소 4회 이상. 최소 몇 번? 4번이요. 4번 이상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고 정리가 되고 끝내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요게 늦어지면 요때가 늦어지면 이론 정리가 언제 되느냐면 9, 10월로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지면 결국 1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 10월에 마무리를 하실 게 아니라 민법은 언제 마무리를 하느냐? 5, 6월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5, 6월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2차 시험까지도 완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저의 목표나 여러분의 목표는 끝내기 마무리를 9, 10월이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로? 5, 6월에 맞춤표를 찍는 거예요. 거기다 맞춤표를 찍어서 프로그램 진행이 될 거예요. 5, 6월에. 그래, 공부량이 3, 4, 5, 6월에 급격하게 팽창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오늘 수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말은 시간은 되시잖아요. 그때하고 민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이틀은 민법을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1, 2차를 내년에 끝낼 수 있어요. 29회 시험에. 근데 이게 늦어지면 1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1, 2차를 동차에 끝내느냐 1차만 끝내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민법 끝내기를 마무리를 6월에 끝내주느냐 그걸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6월에 완결을 해서 끝내기로 넘어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아. 민법이요. 분량이 많아요. 이제 첫 교시 수업 들어가겠지만 분량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볼륨이 크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해서 한 번 책을 보시잖아요. 똑같아요. 안 본 거하고. 2번 보시면 달라지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험 치면 똑같아요. 그리고 한 번 보시나 2번 보시나 점수 차이 없어요. 똑같이 30점이에요. 60점도 아니야. 30점 나와요. 그럼 그게 50점으로 넘어가고 60점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냐면 4번이 되셔야 돼요. 4번이. 그러니까 사회독이 되셔야만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요. 왜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민법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책입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민법전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전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민법전은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편으로. 써볼까요? 각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편은요) 민법 총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즉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민법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규정을 총칙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총칙에서는 총 10문항이요. 10문항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단 총칙 전체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아니하고 민법 103조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시험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총 10문항 나온다. 이것만 체킹하시고 소멸시효라든가 일부분은 민법 총칙 중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체킹을 해두시고 두 번째 2편으로 넘어가시면 물권법이 나와요. 물권법이요. 여기가 제일 많아서 1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단 물권법은 전체 나오는데 전체가 다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일부만 출제가 돼요. 공인중개사는 사법시험이나 간평사 이쪽은 다 출제하는데 우리는 일부만 출제를 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하고요. 질권 제외. 이건 질권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뜻, 안 나온다는 뜻? 안 나온다는 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나와요. 14문항. 그다음 3편에 계약법. 계약법을 소위 채권법이라고도 해요. 채권법.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물권이라는 개념, 또 하나는 채권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이걸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권은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집을 전세를 얻어서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요걸 다루는 게 물권 관계. 내가 집 소유한다, 전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채권 관계는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예요. 계약 관계. 우리가 흔히 계약서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가 계약법 관계, 소위 채권법이라고 해요. 요 영역에서는 10문항. 여기도 일부만 출제를 해요. 일부만. 그 다음 4편이요. 4편이 친족, 상속, 가족관계거든요. 가족관계.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가족법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대신에 이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 민사특별법이 차지하고 있어요.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한 법, 특별법. 그 특별법이 총 5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시험 문항수는 6문항. 그래서 토탈에서 40문항이 되겠습니다. 40문항. 그럼 합격 점수는 60점이니까 24문항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24문항. 근데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두 과목 묶어서 몇 점이면? 120점이면 돼요. 민법하고 개론하고 합쳐서 120점. 따라서 학개론 60, 민법 60 이렇게 맞으셔서 합격하는 분이 있어요. 드물지만. 딱 마지노선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 보통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론이 부동산 학개론이 나머지는 중개사 과목이 다 법 과목이잖아요. 법 과목은 영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를 시험 출제 대상으로 한다. 어느 부분을. 이게 딱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테마가. 근데 학개론은 학문이다 보니 학자가 들어가다 보니 이게 자리가 좀 덜 잡혀서
시험 출제 의원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좀 커요. 쉬울 때는 쉽고 어려울 때는 어렵고 이렇게 등락폭이 커서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점수를 일정하게 거기서 가져가기가 어려우니 수험생들 대부분 전략은 그래 어떻게 가져가느냐. 민법에서 일정 점수를 가져가자. 75점 이상을. 민법에서 75점 이상을. 그리고 학개론에서 50점에서 60점을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점수를 가져가요. 대부분. 근데 혹자는 내가 금융권에 공부를 했었다. 그쪽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면 학개론이 더 점수 받기 좋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수험생 중에 올해 수험생 중엔 민법 80점, 개론 40점 받아서 붙으신 분 계세요. 딱 60점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조심할 거는 1차에서 꽈락이 되면 2차는 소용없어요. 1차 120점이 안 되면 꽝입니다. 그죠? 설령 민법을요. 민법 100점 맞는 수험생도 있어요. 제 수험생 중에 올해. 민법 100점, 개론 100점 맞으신 분도 계셔. 전 과목 100점 계세요. 수험생 중에. 근데 그 수험생이 고등학생이에요. 실제 오프라인 수험생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수험생이에요. 전 과목 100점이에요. 6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 과목 100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반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공부를 엄청 하세요. 공부를 엄청 하세요.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100점 맞을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60점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험생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한 거라고 보아요. 60점 맞으면 되는데. 근데 60점 맞는 게 불안하니까, 내가 60점 맞는 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10점이나 5점 위에 받는 거죠. 그죠? 그래 안정적으로 합격이 되니까. 그래서 민법을 75점이나 80점 받고 학개론을 한 60점 받는다. 그러면 10점이나 15점이 남으니까 안정적으로 합격권으로 간다. 이런 전략을 보통 수험생들이 세워요. 어쨌거나 내가 개론이 좋다 그러면 개론하고 궁합이 맞는다 그러면 개론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120점을 가져가신다. 120점.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요.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1차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 그러면 민법을 꼽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민법전 이렇게 4편으로 돼 있죠. 책만 해도 원래는 이 책이 민법 총칙 1권, 물권법 1권, 계약법 2권이에요. 책이. 이거 1권. 그럼 총 계약의 책이 교재가 몇 권으로? 5권의 교재로 돼 있어요. 원래는 민법이. 5권인데 그럼 5권을 우리가 1년 안에 소화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1권으로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공인중개사 교재예요. 그래서 시중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모든 사이트는 다 이렇게 해요. 5권으로 교재를 구성하지 않고 1권으로 축약을 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강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강사가 어떻게 풀어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 차가 등락이 좀 있어요. 일단 민법의 특징을 얘기하면 조문이 약 1100개 정도 돼요.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방대하다는 거죠. 분량이 많다. 수험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대부분 어렵다고 그래요. 거대한 산에 하나 딱 막혀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2차 과목 다 합친 거하고 민법하고 분량이 비슷해요. 민법을 끝내면 중개사는 반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이 많은 분량을 다 암기해서 끝내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요. 이걸 암기로 끝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은 뭐냐면 이 많은 분량을 심플하게 단순화시켜드려요.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이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강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저 어려운 민법을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게 풀어가요. 제가 봐도 어렵게 풀어요. 일반인인 처음 법학을 접하시는 수험생들이 볼 때는 더 어렵죠. 제가 그걸 쉽고 간결하게 심플하게 풀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민법의 특징은요. 난해해요. 많을 뿐만 아니라 난해해요. 복잡하고 깊어요. 예컨대 민법 245조 같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요. 조문이 하나거든요. 조문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판례, 대법원 판례가 50개 이상 돼요. 그럼 조문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밑에 있는 대법원 판례 50개까지 다 습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난해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이 난해한 것이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대법원 판결문이거든요. 판결문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 어렵죠. 그러다 보니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지쳐버리거나 어렵다,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저희 사이트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제가 이걸 쉽게 풀어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제 장점은 이거예요. 어려운 거를, 난해한 거를 쉽고 간결하게 핵심에 가게 해드린다는 거. 한 2달만 지나면 여러분이 체감하실 거예요. 타 사이트, 어느 사이트의 민법 강사님하고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 에듀프로 공인 중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랜드프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합격생 수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질문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질문하는 거. 커뮤니티라고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창이 있어요. 질문하기 창이 있고, 교수님에게 뭐 칭찬하기 창이 있고, 시험 후 합격 수기 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들어가셔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자료를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제 강의는 이렇게 쉽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최대한 쉽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그게 되면, 요게 잘 자리가 잡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면 심화이론까지 가는 거예요. 심화이론까지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핵심이라든가 문제풀이는 선생님마다 차이가 없어요. 왜?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냥 응용하는 거예요. 자리 잡힌 걸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강사의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그 과정이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선생님 역량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과정이 어렵게 풀어가냐 쉽게 풀어가냐 이걸로 나눠진다는 거죠. 저는 이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판결문 얘기를 하다 보니 대부분 민법이죠. 대법원 판례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은 판례를 있는 그대로 읽어요. 아니면 암기하든가. 그래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판결문 보셨어요? 소송 판결문? 정말 난해할 뿐만 아니라 고리따분하고 재미없게 돼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죠? 누가 봐도 재미없게 돼 있어요. 던져줘도 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그 판결문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건조한 거죠. 정말 건조해. 민법은 이 판결문을 보시면, 법전도 보면 건조해요. 거기다 스토리를 제가 입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토리를. 그래서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하고 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고 하니까요. 민법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의 개념부터. 자, 민법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로 한번 써보실까요? 참고로 민법 이거 우리 한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단 한 글자도 나오잖아요. 한자가 나오는 거는 딱 이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갑을병밖에 나오잖아요. 갑을병. 이 단어 외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 한글로 풀어드려요. 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민법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민자가 백성민이 아니라 양민할 때 민자예요. 그죠? 민법이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목이에요. 백성하고 백성끼리, 사인하고 사인 간에 충돌이 생기면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뭘로 풀어가죠? 법으로. 무슨 법으로? 민법전으로. 그래도 우리 학습 대상은 명백해요. 바로 민법전 보는 거예요. 몇 개를, 조문 몇 개를?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안에? 1년 안에. 오케이, 1년 안에. 그죠? 여러분 책 혹시 보셨어요? 공부하신 분들 책을 보시면 책이 몇 권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1년 동안 여러분이 보셔야 될 책 수는 36권. 여러분이 1년 동안 보셔야 될 책은 36권이에요. 6과목 다 합쳐서. 36권이에요. 어느 정도? 높이로 싸면 어느 정도? 그걸 1년에 소화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년에 책 한 권 이상 보시는 분 많지 않죠? 근데 몇 권 보셔야 된다고요?
36권을 곳곳을 암기하면서 이해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단 그 36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거쳐서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점점 다져지고 압축이 되는 과정으로 가요. 6월쯤 되면 다른 과목도 압축이 딱 되면서 합격 근처로 가기 시작해요. 문제는 거기 가기 전에 그 과정 있죠. 거기 가기 전에 징검다리 과정에서 대부분 좌절하거나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왜냐,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긴 마라톤이기 때문에 견디셔야 돼요. 1, 2월 달에 폭발적으로 공부했다. 별로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 3, 4, 5, 6월을 견디셔야 되거든요. 견디는 힘만 좀 있으시면 되십니다. 끈기만 좀 있으시면 60점이기 때문에 100% 소화되지 않아도 돼요. 왜요? 60점이거든요. 100점 맞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고시처럼. 그러니까 반 조금 더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만 있으면 시험장에서 보시면 아, 이거 쉽네. 이렇게 돼요.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쉬워요. 가기 전까지는 일단 공포심이에요.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민법의 특징은요, 이렇게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개인하고 개인 간에. 그래서 민법을 사법이라고 표현해요. 사법. 혹자는요, 민법을 사법의 왕이라고 그래요. 모든 법학의 뿌리자 근간은 민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이 자리를 잡아야 공법이든 중개법이든 세법이든 다른 과목도 끌고 갈 수 있어요. 민법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을 던져줄 수도 끌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하기 전에 일단 민법을 끝내주셔야 된다. 왜? 이게 모든 법학의 뿌리기 때문에. 법 이론의 시작과 끝은 민법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법 있잖아요. 공법은 개인하고 개인 문제가 아니죠. 예. 국가나 행정청이요. 국가 또는 행정청이 개인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관계라고 부르죠. 공법관계. 민법은 국가나 행정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김광석 씨 얘기 있잖아요. 가수 김광석 씨. 아시나요? 예. 그분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광석이가 저하고 나이 비슷해요. 같이 살다가 애가 있었잖아요. 예.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원래 상속은 누구한테 되죠? 애하고 저한테 이렇게 되죠. 예. 그 저작권하고 관련된 모든 그 권리가 이쪽으로 상속이 같이 돼야죠. 같이 상속이. 그러고 나서 이 애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이때 죽은 것이 자연사면 얘가 가질 상속분이 다시 누구한테 오게 되죠? 엄마한테 오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자연사가 아니라 엄마가 고의로 만약 죽였다 이렇게 되면 상속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사냐 아니면 엄마가 애를 죽였냐 이 문제거든요. 분쟁이죠, 분쟁. 이쪽하고 분쟁이죠. 누구하고 누구 분쟁? 개인하고 개인 간의 분쟁을 민법전으로 해결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법은 분쟁을 풀어가는 거예요. 분쟁을.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 싸우는 거를 민법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분쟁이자 싸움이에요. 이걸 객관적인 제3자 관점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바로 법원은 제3자 관점에서 이쪽 주장이 맞아, 이쪽 주장이 맞아. 이거를 중립적인 관점, 법원의 관점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학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쪽의 관점이나 이쪽의 관점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느 관점에서? 제3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저 분쟁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던지셔야 돼요. 던지시고 객관적인 세계, 제3자의 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민법이 편안해지고 자리를 잘 잡아요. 나는 이쪽 경험을 했어. 이 사람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난 이 사람 주장이 맞아. 라고 여기에 자기 경험에다가 극대화시키면 민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던지시고 객관적인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3자의 눈으로. 지극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눈으로 들어오시면 법학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일단 법학의 뿌리가 이렇게요. 개인하고 개인 문제냐, 행정청하고 개인 문제냐, 이건 구별이 되시죠? 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법이라든가 중개법, 세법은 다 이쪽이에요. 이쪽. 우리가 만나는 민법은 이 분야입니다. 자, 그 사례를 몇 가지를 통해서 민법의 구조를 소개를 해드리면, 자, 사례로 접근한 라이브는 거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총칙편, 물권법편, 계약법편, 특별법편,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총칙은 총괄 규정이니까 따로 없어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합니다. 물권관계를 먼저. 첫 번째 물권관계 보도록 하죠. 물권관계.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이 5억의 전세금을 주고 2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 을을 전세권자. 이쪽 주인. 세입자를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자. 주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전세권 설정자. 써보실게요. 전세권 설정하신 분. 전세금은 얼마로? 5억. 기간은 몇 년? 2년. 2년 계약했어요. 그 후 갑은 병에게 대출 1억을 받고, 병에게 대출 1억을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병은 누가 될까요? 은행 저당권자. 병을 저당권자라고 부르네요. 그럼 전세가 먼저요, 저당권이 먼저요? 이 문제 볼게요. 뭐가 먼저?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은행이 저당을 잡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를 주고 병은, 은행은 저당을 잡았고, 이렇게. 그럼 뭐가 선순위가 되는 거죠? 전세권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갑은 이 집에 뭐를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요.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을은 뭘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세권이라는 물권이나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등기부에 떠 안 떠? 떠요. 전세권 있다라고 등기부에 떠요. 전세권자 홍길동, 소유자 심영래, 이렇게 주인이 떠요. 주인하고 전세관계가 떠요. 물권은 특징이요.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돼야 돼요. 공시가. 내가 소유자다, 등기부에 떠야 되고, 전세권자도 떠야 되고, 은행도 떠야 돼, 이게. 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액 1억, 이렇게. 이게 떠야 돼요. 이걸 물권관계라고 그래요. 물권관계. 물권관계의 특징은 뭐가 떠요? 등기로 공시가 된다는 거죠. 거기 하나 써주실게요. 물권관계 특징 옆에, 물권관계하고 땡땡하고 옆에다 써주세요. 1번 제목이 물권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이? 공시가 돼야 된다. 공시. 한자 안 쓰는데, 시험에 한자 안 나오는데, 참고로 도움이 될까 봐 써드립니다. 공시.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뭘로 알려요? 부동산은 등기로. 부동산은 등기로 알려줘요. 동사는요? 동사는 뭘로 알려줘요? 점유로, 점유로. 내 옷이야, 내 옷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죠. 내 반지야, 내 반지 내가 끼고 있어야죠. 오케이? 부동산은 내 거라고, 이게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뭘로 공시한다고? 등기로. 동사는 뭘로? 점유로. 예, 공시가 꼭 있어야 돼요. 물권의 특징은. 여기 전세권도 등기부에, 저당권도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줘야죠. 그 다음, 그 후 갑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 담보 받고요, 담보 없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법학에서 불러요. 일반 채권자. 담보 잡고, 저 집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면 저당권자. 근데 담보 잡고요, 담보 없이. 담보 없이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채권자. 나 돈 꿔줬어, 친구라서 얘한테.
담보 잡았니? 안 잡았어. 그 친구를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자예요?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럼 채권은 등기부에 떠요? 안 떠요? 안 떠. 이거는. 채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요. 물권은 뭐가 돼 있어요? 반드시? 등기부에 떠. 이게 떠. 전세권 뜨고 저당권 떠요. 근데 얘는 떠? 안 떠? 그냥 돈만 빌려준 거야. 돈만 빌려준 거야. 1억 빌려줄게 내가. 채권이죠. 그럼 얘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갚으라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얘가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나요? 잠수 탈 수 있죠. 채무자가 잠수 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뭐를 잡아둔 거예요? 사람한테요? 부동산한테? 부동산을 잡아둔 거예요. 부동산을 여기에. 부동산을 잡아둔 거죠. 건물을. 그래서 물권은요. 이 물권인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등기를. 여기도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채권은 등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냥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야. 누구만 믿고? 사람만 믿고. 사람만 믿고 내가 돈 빌려준 거야. 이게 채권 관계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라고. 내가 너를 믿고 빌려준 거야. 담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채권 관계. 그랬더니 얘가 잠수 탈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부도 맞아가지고. 그때 이 채권자는 제가 도망가 버리면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압류를 걸어요. 여기다 뭘 걸었다고요? 가압류를 걸었다고. 가압류. 어디다 걸어? 가압류는? 건물에다가. 얘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가압류를 거는 거지. 그죠? 사람에다 거는 거예요? 부동산에다? 부동산에다 가압류를 걸었다고요. 누가 거는 거라고요? 일반 채권자가 거는 게 가압류예요. 나 받을 돈 1억 있어. 10억 있어. 오케이. 예. 자, 그럼 여기 물권 관계가 공식 나와 있고요. 채권 관계도 나와 있네. 그죠? 다 나와 있죠. 예. 자, 이제 법률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경매가 되면 이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를 하든 이 가압류 때린 정이 경매를 하든 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치면 여기 세주인이 낙찰자가 있겠죠? 낙찰자 세주인이라고 그럴게요. 낙찰자. 그럼 이 전세권자는 이 집에 살까요? 떠날까요? 살 수 있죠? 저당권보다 늦어요? 선순위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선순위의 전세를 얻으신 분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집에 살 수 있다. 그럼 얘는 소멸해요? 존속해요? 그대로 존속한다 이거죠.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그 말은 낙찰자 집에 산다 이거죠.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받은 낙찰자는 이 전세권자를 내보낸다 못 내보낸다? 못 내보낸다 이거죠. 얘 보고 나가라고요. 너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얘가 뭐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물권. 물권은 주인이 바뀌어도요. 주인이 그대로야 바뀌어도 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권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등기로 공시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 등기로 공시가 되면 그 물권의 효력을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채권은 계약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근데 물권은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을 대세효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대세효가 있다. 대세효. 같이 불러보실게요. 무슨요? 대세효.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 이게 물권의 아주 중차대한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주인이 바뀌어도 얘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계약기간까지. 이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그래서 읽어볼게요. 쌍괄호 1번을 읽어볼게요. 쌍괄호 1번. 책을 보시면 갑소유 건물을 매매로 팔고 새 주인이 집을 인수한 경우. 첫째요. 전세권자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이사가요? 살 수 있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새 주인을 제3자라고 그래요. 새 주인에게도 주장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전세권은 제3자에게도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대항력이 있다, 별표.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제3자에게 바뀌어도 얘가 안 쫓겨나고 그냥 살 수 있어. 살 수 있으니 주인이 바뀌더라도 얘 권리가 없어져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거기 대항력에 별표할게요. 이때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건물의 세 주인은 뭐 끼고 샀다고 그래요? 전세 끼고. 이 전세 끼고 집 샀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세 주인에게 받는 거지. 세 주인한테 전세금 빼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전세 끼고 샀잖아 네가. 오케이? 다음 밑에 한.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한다고요? 누구한테? 세 주인에게,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빼주시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쌍괄호 2번으로 항목 바꿔볼게요. 집이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전세권 어떻게 되는가? 후순위 선순위? 선순위 전세권이죠. 얘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첫째, 전세권자는 아래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첫째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집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럼 전세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때 건물 낙찰받으신 낙찰자는 전세금 끼고 가져간 거죠? 전세 끼고 경매 받아간 거예요. 근데 둘째로 넘어가면 우측 보실까요? 둘째로. 전세권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만료 안 했어요? 아직? 만료되기 전에 배당 요구했다는 거죠. 배당 요구했다는 말은 무슨 뜻? 예. 전세금 받아서 이사 가겠다. 거기 써주실게요. 전세금 빼서 이사 가겠다. 그러면 1순위로 전세금을 배당을 받고 없어져요. 그래,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전세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첫째. 존속하죠? 왜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존속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세요가 있어요.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둘째 어떻게 하면 쫓겨나요? 배당 요구하면. 무슨 요구하면? 배당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말은 이사 가겠다. 나 전세금 빼가지고 이사 가겠다고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소멸하고 순서에 따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을 어떻게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된 순서. 누가 등기를 먼저 한 거냐면 전세권이 1순위, 은행이 2순위. 순서대로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이거는 전세권자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그냥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되고요? 대항력 있으니까 사라져요? 그대로 존속해요? 존속하고 뭐를 요구했을 때만? 배당 요구했을 때만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존속할 때는 언제일까요? 배당 요구 하나.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배당 요구하면 안 하면? 전세권자 을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존속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하고 이사 간다. 오케이. 이게 시험 단골 문제. 자, 이걸 다루는 관계가 물권 관계입니다. 물권 관계. 물권 관계 특징을 두 개만 짚어보자고요. 물권 관계 특징을. 첫 번째 물권 관계 특징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공시가 꼭 되어줘야 된다. 내 거, 내 집, 내 전세권, 내 저당권 공시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 보아요. 은행이, 요 국민은행이 저 가반대 돈 1억을 빌려주고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저당권이라고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저당권 생겨 안 생겨?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예요. 1억 돈만 빌려준 거지 저당권 아니에요. 저당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집에 저당권이라고 등기를 여기다 꽂아줘야죠. 꽂아줘야만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권이 존재하면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고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줄여서 무슨요? 아니면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풀어간다 이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물권관계, 물권관계. 자, 이제 채권관계를 가서 보도록 합니다. 채권관계요. 갑소유 토지를, 갑소유 토지입니다. 건물 아니에요. 토지를 임차인 을이 기간 5년, 차임 월 300만 원에 빌려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차인. 아까 전세권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불렀고요? 전세권자라고 해서 구별을 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빌린 건 똑같은데? 등기가 되어 있는 분은 전세권자라고 불러주고 등기되지 않고 물건을 빌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그럼 빌려주신 분은 임대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임대인. 이쪽에서는 아까 뭐라고 불렀지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해 줬어. 내 집에 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었어. 등기까지 해줬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 얻고 있는 사람은 전세권자. 근데 등기를 안 해주고 땅을 빌려줬죠. 땅을 빌려준 사람, 그죠? 땅을 빌렸어. 땅을 빌린 거. 그건 임대차라고 그래. 임대차, 그죠? 예, 그때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 빌린 사람은 임차인. 그냥 빌렸어요? 사용료 내고? 사용료. 월 얼마로? 300입니다. 기간 5년. 계약 기간 5년, 월 300입니다. 300. 뭐 하려고? 예, 공장 하나 뚝딱 지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을을 뽕순이라고 불러볼까요? 뽕순이가 공장 지으려고 땅을 빌렸다. 그러면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냐면 갑하고 계약을 맺은 상황. 그죠? 계약 기간 몇 년 보장받고? 이때 주인 땅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땅 팔 수 있죠. 그래서 팔았어, 병에게. 땅이 양도가 됐어요. 땅이 양도됐다. 땅을 매각했다 이거죠. 매각했다. 매각했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양도. 민법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즐겼어요. 팔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했다. 주인 바뀌었네, 그죠? 얘가 새 주인. 그럼 임차인 을은, 이 뽕순이는 계속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가 계약을 맺은 건 누구랑 맺은 거죠? 갑하고. 임대인 갑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럼 임대차라는 계약은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차는 물권관계, 채권관계. 채권이죠. 이 임대차라는 거는 채권이라서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계약자에게. 계약자인 누구한테? 갑에게만 임대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 5년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하고 다르죠. 물권은 누구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주인이 바뀌어도 이렇게 대항력이 생겼어요. 주인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 권리가 얘한테도 관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누구한테만 관철이 돼요? 계약자에게만 관철이 되고 제3자에게는 관철이 안 돼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전세권이 힘이 센 거예요? 임차권이 센 거예요? 예, 이게 물권이 훨씬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워가. 뭐가 돼 있으면? 예, 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 제3자에게도 뭐가 생긴다고? 이 단어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카테고리 하나 하고 가요. 이 물권의 특징은 이거예요. 물권의 특징은. 근데 채권인 계약의 특징은 누구한테만? 계약자. 이 계약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당사자에게만 을의 권리가 먹힌다는 거죠. 제3자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따라서 새 주인이요. 새 주인이 이 뽕순이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이라고. 약한 자는 채권이에요. 약해요. 왜 약해요? 왜 약해요?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얘 권리가 얘한테 안 먹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뽕순이는 왜 약해요? 왜 약해요? 왜 약해요?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얘 권리가 얘한테 안 먹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왜 약해요? 왜 약해요? 왜 약해요? 누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얘 권리가 얘한테 안 먹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매가 되면, 땅이 매매가 되잖아요. 양도라는 말이 무슨 뜻? 매매가 되면 임대차가 깨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약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지? 약해지지 않는 방법은? 등기를 하면. 이 건물이요. 공장을 여기다 등기를 해놓으면, 저 공장 건물을 여기다 뭘 해놓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공장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여기다 해놓으면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그럼 등기를 안 해놓으면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깨져버려요. 임차권이 깨져버린다는 뜻. 그럼 임차인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채권관계. 그럼 이 채권관계는 저쪽의 물권관계와 달리 이게 나하고 임대인하고 저 계약관계가 있다는 게 공시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뭐가 되어 있지 않다? 등기로 공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계약이 있다는 거를 누구만 알까요? 둘만 알아요. 둘만 알고 제3자는 몰라. 근데 이쪽은 알아 몰라. 이쪽은 제3자가 알아요. 얘 전세 살고 있네. 알아 몰라. 얘가 알아요. 알고 끼고 샀어. 전세 끼고 산 거. 왜? 존재를 알고 사니까. 근데 이쪽은요. 누구끼리만 알아요? 계약자끼리만 밀당하는 걸 채권관계. 이게 채권관계는 누구 문제냐? 사람하고 사람의 문제예요. 채권관계는 사람하고 사람, 계약자끼리 문제다. 제3자에게는 이게 먹혀 안 먹혀요? 3자에게 먹히지 않고 계약자에게만 먹힌다. 이게 채권의 한계다. 한계. 주인이 또 바뀌면 여기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 못 살아. 이게 채권의 한계다.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채권이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유용한 단어. 여기다 그래 이렇게 민법에 제가 색깔을 입혀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민법에다가 저 무미건조한 민법에다 멋을 부여한다니까 제가. 예. 자, 그러면 채권관계 해결됐어요. 채권관계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쌍괄호 1번 만나실게요. 토지주인 갑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병이 토지의 세주인이 됐어요. 세주인 됐죠? 그럼 임차권자 을은 토지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예요? 세주인. 세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양수인이라고도 해요. 세주인이라는 표현 없어. 법학엔 세주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또는 신소유자. 같은 맥락. 임차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다죠. 왜요? 채권이라서.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 포인트 된 파란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된 부분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강조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시중에 다른 교재는 이런 포인트가 없어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필한 거예요. 입문서도 기본서도 다. 제가 집필해도 제가 직강하는 거예요. 참고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 이것을 채권의 특징이라고 한다. 채권의 특징. 그럼 쌍괄호 2번 만나실까요? 쌍괄호 2번은 조금 수준이 있어요. 임차인이 빌린 땅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셨어요. 이거 내 땅이요? 남의 땅이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도로 포장했죠? 누가? 임차인. 비용 500만 원을 지출해서 썼습니다. 이때 땅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네요. 달라졌죠? 그럼 임차인은 도로 포장비 빼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도로 포장비 달라고. 왜? 내가 땅에다가 도로 포장을 했으니 비용 달라고. 그 비용 달라고는 누구한테 해야 될 거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 갑에게. 갑에게 포장비 달라고 할 수 있어. 갑에게. 그 잊지 말아야 될 거. 채권관계는 누구한테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에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내놔. 비용. 뭐 내놓으라고? 비용 내놔. 500만 원. 내가 도로 포장한 거 비용 달라고. 누구한테? 계약자에게. 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채권은 이 사람한테 가서 따지면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다음 밑에 줄. 토지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 지출한 도로 포장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러면? 얘가 안 줘. 얘도 안 줘. 나 몰라라. 안 주면 얘는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생겨요. 돈 줄 때까지 뭐가 생겨요? 유치권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비용 내놔. 비용 내놔죠, 내놔. 비용 내놔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누구 집 찾아가서? 계약자인 갑의 집에 가서 비용 달라고 가서 난리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갑에게 가서 난리 쳐야 되는 거예요? 계약자가 갑이니까요. 근데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줘. 근데 주인이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바뀐 새 주인이 얘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가야 되는데 뭐를 안 주니까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얘는 유치권으로 버틴다. 유치권으로. 유치권은 물권이야, 물권. 그럼 유치권이라는 주장은 누구한테도 먹힌다고? 새 주인. 제3자에게도 먹히는 거예요. 제3자에게도. 그래서 을이 종전에는 채권만 있었어. 채권만. 임차권이라는 채권만 있었잖아요. 근데 수리를 했어. 도로 포장을 해서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는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생겼어요. 돈 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어. 그럼 유치권이라는 거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채권하고 물권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권 관계 보셨고 이어서 채권 관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특별법 관계 만나실게요. 특별법 관계. 갑소유 건물을 임차인들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1년 계약으로 빌려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요. 보증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해보실게요. 등기했죠? 아니죠. 주민등록만 하셨어요. 이쪽하고 달라. 아까 이 전세권에서는 뭐를 하셨어요? 등기가 되어 있었죠? 여기 임대차에서는 등기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등기 안 돼 있었어요. 여기는 등기 없었어요. 여기는 등기되어 있었어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 법리 자체가 달라. 여긴 등기한 거야. 등기해놓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어요? 전세권이라고 불러줬어요. 이름을 전세권이라고 명명을 했고, 등기 안 하고 물건을 빌리면 뭐라고 불러줬고? 임차권이라고 불렀어요. 임차권, 채권이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3번은요. 3번은 건물 빌려가지고 뭐를 했다고? 주민등록만 했다고. 보증금 얼마요? 1억 5천. 그럼 보증금 1억 5천 주고 세를 얻으면 전세요, 임대요? 임대는 뭐예요? 임대는? 매달 내는 거예요. 매달 월 얼마 내기로 하는 게 임대차죠. 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는 두 가지. 월세하고 전세로 나눠지죠. 월세냐 전세냐. 나 고시원 살아. 월세 50만 원에. 월세를 뭐라고 그래요? 민법학에서는? 임대차. 임대차라고 불러요. 임대차. 그때 얻어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 임차권은 특징이 누구한테만? 계약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뀌면 얘 허당이라고.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오케이. 그럼 전세는 뭐예요? 전세는 매달 내는 거야? 일시불로 내는 거? 일시불로 내는 거를 전세. 근데 전세는 다시 두 개로 다시 쪼개져요. 자, 그러니까 세가 세는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세는 월세하고 전세로 나눠지죠. 월세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임대차 계약. 이거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빌려 쓰는 게 임대차 계약. 월세요, 월세. 전세는요? 일시불로 넣는 거죠? 1억. 나 전세금 6천 아니면 9천 이렇게. 뭐라고 불러 이거는? 임대차예요? 전세요? 나 전세금 9천 넣었어. 월세는? 없어. 임대차예요? 전세요?
전세. 일로 안 들어가. 근데 이 전세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전세금 9천을 넣고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이라고 뭐 해놓으면? 등기를 해놓으면 이땐 뭐라고 불러줘요? 전세권이라고 불러줘요. 전세권. 나 전세권 등기돼 있어. 등기부에 떠 있어. 실무에 보면 이런 전세권은 드물어요. 100이면 두세 개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 그럼 대부분은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등기 안 돼 있고 뭐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둔 게 99%예요. 그럼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등기 안 하고 전입신고 내지 확정일자 받아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통칭해서 부르냐? 미등기 전세라고 불러요. 무슨 전세? 예, 이건 전세권이죠? 아니라니까. 이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돼야만 전세권이라고 불러. 그럼 이거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 이거는 전세권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예요? 임대차요, 아니에요? 아니지. 임대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제가? 월세를 받아야 임대차예요. 그리고 우리 민법을 만든 입법자는 계약은 딱 두 개만 생각을 했어. 월세하고 전세, 이거 두 개만 생각을 했어, 입법자가. 그럼 임대차는 어디에다 규제를 냈을까? 어디다 집어넣었을까요? 민법전 어디다 집어넣었을까? 채권법. 여기다가 임대차를 집어넣었어. 전세권 어디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걸 웬걸?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뭘로 써? 미등기 전세로 대부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나 전세 얻었어. 얼마에? 1억 5천에. 등기는 안 했어. 그럼 뭐야, 이게요? 미등기 전세지. 나 전세 얻었어. 전세 6천이야. 월세는 없어. 근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했어. 전세권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대부분 다 뭘로 써요? 그럼 미등기 전세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는. 그럼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이 민법전으로 해결을 해요, 못해? 분쟁이 생겨도. 해결을 못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유가. 왜? 일상생활에 이것도 아닌 제3의 임대차가 있었으니까. 제3의 계약, 전세계약이 저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등기도 안 하고 월세도 아니야. 그죠? 그걸 뭘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법으로.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래는 오리지널은 임대차만 적용이 돼야죠. 임대차니까 뭐만요? 월세만 적용이 돼야죠. 그랬더니 우리 현실에는 뭐가 많았어요? 미등기 전세가 많았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기 전세가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규제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만 집어넣어야 돼요? 임대차만. 그런데 여기다 임대차만 집어넣어요, 미등기 전세도. 오케이, 그래. 임대차하고 뭐까지?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아라,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지. 그래야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니까. 원래는 미등기 전세가 임대차예요, 전세요? 원래는 전세죠. 전세인데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동네를 못 간 거예요. 전세권으로 못 간 거예요. 못 가니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특별법인 어디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세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임대차. 둘째, 전세권.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계약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엉뚱한 게 돼요. 정말 엉뚱한 게 돼요. 이 전세권을 뭐에 적용을 받아요? 민법의 규제를 받아요. 여기 카메라 들어가요? 예, 들어가야 돼. 아니면 또 찍어야 돼. 민법의 규제를 받고. 미등기 전세는 무슨 법의 규제를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완전 적용 법규가 달라져.
이 전세권은요, 계약 기간이 몇 년? 1년만 보장돼, 1년만. 여기는 몇 년이에요? 최단기가? 2년. 2년을 보장하게 돼 있어, 법에. 완전 다른 법이 되는 거죠. 법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1억 5천인데 1억 5천이면 월세요, 전세요? 전세죠. 전세인데 등기를 안 하고 대신에 뭘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세권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준다? 미등기 전세라고 부른다. 깔끔하게 정리끝. 그럼 물권이에요? 얘는 채권이에요? 원래? 물권이요? 아니에요? 얘는? 물권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그럼 등기 꽂았어? 안 꽂았어? 그래, 얘는 족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권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물권에 못 들어가. 뭘 안 해서? 그럼 임차권에 들어가? 못 들어가? 채권에도 못 들어가. 얘 중성이야, 중성.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라고요. 오늘 저는 놀라운 판결을 봤어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냈어요. 우리 인간의 성이 생물학적인 성은 두 개가 있죠. 남성하고 여성. 근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의 성을 만들었어요. 제3의 성이 있다고. 오케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또 하리수 같은 애 인정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제3의 성이 있다고. 바로 이 미등기 전세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3의 물결이죠, 얘가. 그죠? 예. 이때 주인이 집을 팔면요,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넘기고 이민을 가버리면, 매매로 팔고 이민을 가버렸다. 그럼 주인 바뀌었죠? 누구로? 새 주인을. 새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죠? 양수인. 아, 이제 따라오, 이제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이 새 주인에게 원래는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물권이 아니니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주인이 바뀌면 얘는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 물권이 아니잖아. 등기 안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세입자가 누구 눈치를 보게 돼요? 새 주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주인법을 만들기 전에는 이 임차인들이 이 주인 눈치를 엄청 봤어. 그리고 이 새 주인이 얘 나가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보호하자고. 누구 보호하자고? 세입자를 보호해 줍시다 라고 만든 법, 그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보장해. 몇 년 보장해요? 2년 동안 보장해 줄게. 2년 동안은 살아. 단 주민등록을 해야 돼. 주민등록을 하면 뭐를 줘요? 대항력을 줘. 대항력을. 같이 불러볼까요? 주민등록을 하면 뭐를 준다고? 대항력을 준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남 안 쫓겨남?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대항력이. 아, 그래 얘가 안심하고 살 수 있었어요. 이 법을 만들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임차인은 유리했다, 불리했다? 약한 자였다죠. 엄청 약한 자였어요. 채권이었기 때문에. 물권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치면 원래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생겨서 새 주인에게도 그냥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모 보실게요. 전세금 1억을 주고 전세권으로 등기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전세권이라고 하고, 이때는 민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민법. 옆에 적어볼게요. 최단기간 1년. 최단기간 몇 년? 1년입니다. 전세권은 최단기간 1년이에요. 주택임대차는 2년이에요. 2년. 근데 밑에 네모 보실게요. 세입자가 전세권에 등기 없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주민등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거주를 뭐라고 그래? 거주를 인도라고 그래. 인도. 전입신고하고 거기서 거주해서 살면 이를 무슨 전세라고 불러주고요? 미등기 전세라고 하고,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요. 자, 그래서 책 잠깐 뒤로 가서 보실게요. 뒤에.
교재 244페이지 만나실게요. 244페이지 보면 특별법이 나와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맨 위에 소개되어 있죠. 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맨 하단에 보면 3조하고 대항력이라는 조문이 나와 있네요. 3조 대항력 나와 있죠. 교재 244쪽. 3조 1항 볼게요. 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거기 엮어볼게요. 묶으면 인도하고 주민등록이죠. 마치면 언제부터 대항력을 줘요? 다음날이야, 다음날. 그날이에요? 이길이에요? 이길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를 다른 말로 옮기면 오케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봅니다. 이거 그래서 3조 1항은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이 법이 없으면, 이 3조 1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주인 바뀌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임차권은. 근데 몇 조 때문에? 3조 1항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된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2항. 임차주택의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 세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은 무슨 뜻? 보증금을요. 보증금을 떠안는다. 써보십시오. 뭐를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다는 뜻이다. 이게 시험에 이쪽이 빈출, 단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개하면 임차인은 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뭐를 갖춘 거죠? 대항력을 갖춘 거죠. 갖추면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 5천을 누구한테 받고요? 세주인에게 받는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받는다. 얘는 이민 갔으니까, 호주로 이민 갔죠? 계약은 누구랑 해놓고, 계약은 갑이랑 해놓고,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고? 몇 조 때문에? 3조 2항 때문에. 그래서 3조 2항은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규정이 없으면 얘는 얘한테 못 받는 거예요. 누구 찾으러 다녀야 돼, 얘는? 이민간 얘 찾으러 다녀야죠. 얘 이민간이. 그럼 받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얘가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특별히 만든 게 3조 2항이에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어떻게 한다? 이렇게 승계한다. 얘 지위가 승계된다. 보증금 빼줄 의무가 너한테 넘어온다. 오케이? 그래서 을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그래야 된다? 양수인에게. 바로 몇 조가 근거 규정? 3조 2항의 근거 규정이라는 거죠. 이 규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외가 숱하게 있어요, 예외가. 대법원 판례 보면 예외가 숱하게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씩 잡아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물권관계 보셨어요. 물권관계는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 등기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더라.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거기에 속하고. 두 번째요. 채권관계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이 채권관계는 등기부에 떠 안 떠? 안 떠요. 그래서 제3자에게 내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 전세는 원래 물권이요,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지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 특별히. 그죠? 뭐를 맞추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맞추면 뭐를 부여하더라? 대항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야 세주인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권관계, 채권관계, 특별법관계. 그럼 민법 총칙은 뭐예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총칙이 제일 어려워요. 총칙이. 이쪽이 더 쉽고 이쪽이 제일 어려워. 이 두 군데가. 자, 이렇게 민법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맛보기를 보셨어요. 잠시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주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